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종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 미디어 시승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거제고요. 이제 르노 부산 공장에서 출발해서 일단은 거제까지 저는 이제 동승석에 타서 왔고, 여기서 이제 통영 지나서 뭐 거제 끝쪽에 있는 이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게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영을 거쳐서 다시 거제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은 거리를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좀 해보면서 실내 그리고 외관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고, 마지막에 주행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외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차들도 있었는데, 그때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베이스가 된 모델이 GD 자동차의 싱유의 L이라는 모델이었죠.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리배징이 들어간 이제 비슷한 차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이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실루엣 자체는 동일하고,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휠 베이스라든가 베이스가 된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지만 르노만의 색채를 입히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제 첫 인상을 결정을 하는 그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싱유의 L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는 중국차야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는 표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그랑 콜레오스는 이제 르노 스타일 약간 좀 껍질이 깨져 나가는 듯한 그런 그래픽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이거는 르노차구나 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헤드램프 같은 부분에서는 싱유의 L하고 동일한 헤드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르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크게 티가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눈매 같은 포인트들은 싱유의 L의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Q8도 떠오르고, 이거 아우디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아우디가 싫어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우디가 디자인을 잘 했으니까 따라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Q8의 느낌도 조금 나고, 혼다의 느낌도 조금 나고, 좌우로 쭉 길게 뻗어 나가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줬는데, 시인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링컨 느낌들도 좀 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나고, 범퍼 쪽에서의 디테일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는데, 바로 앞에 지금 저희 바로 앞에 이제 QM6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운영 차량인데, 저 차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실내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르노에서 만들었던 차들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요. 이제 국내에서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로 나왔던 모델들하고도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르노 그룹의 모델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다른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로라 프로젝트로 나오게 될 차들, 이 그랑 콜레오스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오로라 2, 오로라 3 이런 차들에도 이런 형태의 디자인과 UI, UX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의 핵심 이 레이아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편의성이 부족하다라던가 디자인이 차별화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 반응들을 모아서 반영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은 이제 KGM이었죠. 쌍용에서 KGM으로 넘어가면서 토레스에서 많이 시도를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참 좋았겠으나,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어른들의 사정이에요. 이제 개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자금적인 여유라는 문제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빠르게 반영해서 바꿔 나갈 것이냐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르노가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반응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개발해서
반영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왔거든요. 근데 2차부터는 그런 것들을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는 요 계기판하고 이제 인포테인먼트하고 조수석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UI UX 쪽, HMI 쪽일 것 같아요. 일단은 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르노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요소들 같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설정을 해두면은 그 부분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기껏해야 좀 뭐 이 주행 정보, 트립 컴퓨터죠, 여기에 대한 정보들 정도만 조금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에 뭐가 있어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직관적으로 보이게 해놨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용자에게 편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생기게 되는 장점은,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딱히 건들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개인화, 나한테 맞춤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안 건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건들게 되면은 이게 어디 있었더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기판에서는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는 그러니까 버튼에 대한 조작성, 터치 반응에서의 뎁스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깊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여러 번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치를,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공조와 관련된 것들, 이제 뭐 열선 시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좀 많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으로 좀 서포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하려고 해놨다라고 하는데, 개발 담당 분들도, 상품 담당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티맵 오토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티맵하고 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느껴질 수가 있죠. 이 차가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한 시간이 꽤 많이 지났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픈이 돼서 보니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차를 갖고 와서 이제 르노의 스타일로, 한국의 스타일로 좀 리배징을 한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다 어디다가 쓴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티맵 O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티맵이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를 여기다가 얹어 놓고 이제 우리 차하고 잘 맞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 것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디다가 그 많은 돈을 다 썼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 번에 좀 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포르쉐나 이제 벤츠에서 특히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수석에 있는 저 디스플레이는 굳이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많이 들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하고 굉장히, 사실 르노 자체가 보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해왔거든요. 협업을 해왔는데,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헤드셋을 이용해서 더 고음질의 OTT를 볼 수 있도록 해둔 부분들도 있고요.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하고 협업해서 적용을 해둔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뭐 다른 것들을,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플로를 듣는다거나 심지어 스레드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동승자의 편의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면 사실 이쪽 뒤쪽에다가 두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게 그냥 꺼둔 것처럼 보이게 해 두기는 했지만, 저게 진짜로 필요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최초로 적용을 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던데, 이 브랜드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죠. 지나치게 빨리 적용을 하는 거. 자동차 브랜드 전체로 보면은 몇몇 유럽 브랜드들은 먼저 적용을 했고, 이제 국산 브랜드에서는 처음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매우 빨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굳이 안 하는 이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한 브랜드가 몇 안 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 아주 럭셔리하고 프리미엄한 브랜드가 아닌 르노에서 이런 것을 선제 적용했다라는 거는 조금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르노 차들을 타보게 되면은 항상 그 뒤쪽에 오디오와 관련된 그 레버들이 뭉태기로 모여 있었어요. 그게 사라졌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스티어링 휠 위쪽에 들어가 있는 버튼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도 유지가 된 거는 요 뒤쪽에 이제 와이퍼, 방향지시 등 램프, 요 레버 정도인데, 요거 없앤 거는 칭찬을 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거를 칭찬을 해야 되는 요소인가? 라고 하면 칭찬은 못 하겠어요. 깔 요소인가? 라고 하면은 깔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칭찬을 할 수 있는 요소인가? 에서는 칭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모빌리티 쇼 때부터 계속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주행 성능이에요. 기본이 된 신규의 L이 우리나라에서 경험을 해본 기회가 거의 없었다 보니까 이거를 타본 사람이 있다 해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생소한 차였다 보니까 과연 이 차에 들어간 기술들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익숙할까,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 잘 어울릴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전기 모터하고 1.5L 엔진하고 결합이 돼서 합산 245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가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게 100kW고, 스타트 모터를 겸해서 발전기로 같이 사용이 되는 게 또 60W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역할은 세 개인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변속기인데, 변속기가 3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3단 변속기가 전기 모터하고 같이 좀 섞여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가동이 되는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가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은 뭐 전기 모터가 메인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르노가 말하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속, 특히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가 거의 다 작동을 하게 되고, 조금 고속으로 가게 됐을 때 엔진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제 변속기가 장착이 됐다면은 이거는 중고속 이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자동차 구성 요소로 보게 된다면은 4단 이상에서 작동이 되는 그런 요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 설명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1, 2, 3단과 동일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전기 모터의 개입 정도나 엔진의 개입 정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는 한 6단에서 7단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좀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전기 모터만 사용을 해서 일단 변속기를 물려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넘어가게 되면은 한 1.5단 내지 2단, 거기에서 조금 또 2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엔진을 끊고 또 전기 모터만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서 또 엔진이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2.5단 내지 3단 혹은 3.5단 이런 식으로 가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로 하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 설명을 하려면은 엔진, 전기 모터, 변속기가 그냥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잘 작동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 굉장히 복잡한 거를 사용을 해놓고 제대로 이제 홍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XM3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때도 동일하게 겪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 느낌이 드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라고 타고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XM3 때도 뭐 도그 클러치가 어쩌고
F1에서 사용을 했던 게 어쩌고 라고 쭉 풀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지루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이번 그랑콜레오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공돌이 마인드 같은 것들을 조금 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게, 설명을 하자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 얼마나 조용하고 잘 나가고 연비가 잘 나와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거는 생각보다는 꽤 많이 조용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싱유하고는 다르게 썬루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적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중 접합이 앞에만 들어갔을 건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조용한 편에 해당을 하고, 그러면서 가속을 하거나 주행을 하거나 할 때도 도로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적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숙성 측면에서는 경쟁차종, 동급 경쟁차종과 비교를 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속과 이제 연비 측면인 것 같은데,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한 15.7km/L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표시가 된 거는 한 12km 정도. 다른 기자들한테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12에서 13km/L 정도가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XM3 때는 조금 막 밟고 다녀도 그 인증받은 연비보다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훨씬 더 높게 나온, 보통 더 높게 나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랑콜레오스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 그래도 이제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나쁜 연비라고는 생각은 안 되는데, 아주 좋은 연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모드를 바꿀 때마다 나오는 요 소리가, 저는 이런 거를 중국차에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해본 것 같거든요. 중국차의 느낌이 녹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I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회생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꿀 때 오토 모드 혹은 스마트 모드에 준하는 모드로 넣어준 것 같거든요. 주행하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차가 스스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1.64kWh의 이제 배터리가 같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들이 분명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체감은 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100kWh라는 이 모터의 용량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센 그런 출력입니다. 보통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100에서 150kW 정도의 출력을 발휘를 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전부 다 끌어낸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비를 전체적으로 더 끌어올리고 성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재원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기대치의 측면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력 자체나 힘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운전 스타일과 좀 맞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행 보조 기능, 에이다스 기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댑티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요 차선 중앙 유지 보조만 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켜지고 같이 꺼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동에 대해서는 무던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탔던 차가 어벤져라서 어벤져하고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벤져에서 느꼈던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없습니다. 소렌토하고 이제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리니어하게 들어가는 느낌들이 좀 있고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막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전기차로 따진다면은, 현대기아의 전기차로 따진다면은 한 레벨 2 정도의 회생제동에 준하는 이 리젠 브레이크가 좀 걸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동량은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요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미세한 컨트롤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가격대가 4천만원 초중반에서 이제 설정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라든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하고 좀 경쟁이 많이 될 것 같고, 토레스나 액티안하고도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쉐보레에서 경쟁을 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쉐보레까지 비슷한 동급의 좀 쟁쟁한 모델이 있었다면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럽 시장에라든가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해야 되는 모델, 수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판매량만 가지고 이 차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국내에서 압도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 OTA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개선을 계속해 나가서 상품성을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오로라 2라든가 오로라 3까지 같이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가면은 지금처럼 이제 중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리베징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들이 직접 다시 만든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자동차만 보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 지금 저희가 들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언급을 해주셔도 제가 답변을 안 드릴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